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2학기 성균관대학교 거시경제학 과목에서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 책으로 할 거예요. 네. 자, 우선 거시경제학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도 보면은 이게 경제학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는 경제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인트로 OT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럼 경제 문제는 도대체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생산된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는 상품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인류가 생산한 아웃풋, 그걸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풍부하게 되면은 사실 고민 없이 막 쓰면 된다고 뭐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이 현실에서는 그러한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요. 자, 이 뭔가를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 밑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게 대가를 치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가가 우리가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이왕이면은 이 기회비용을 최소로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런 선택 문제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논의를 합니까? 라고 하면요. 선택돼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시장이라는 곳에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둘 다 강제로 시장에 참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뭔가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교환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 그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환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윈윈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거시경제로 가면 국가 간의 교환이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국제무역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학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분석하는 방법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미시경제학과는 달리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거시경제학의 방법론과 또 성격 거시경제학의 등장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시경제학은요 기본적으로 국가경제 전체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와는 달리 클 거자를 쓰게 돼요. 매크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떤 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총체적인 집계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계한다는 말을 씁니다. 집계 변수를 통해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면요. 사실 국가경제 전체는요. 모두 유기적으로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는 걸 일반균형 분석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자, 모든 시장의 여러 가지 동시에 상호작용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도 있고 뭐 자본시장도 있고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뿐만 아니라 화폐시장 뭐 등등등 이렇게 다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거시경제학이 왜 전체적인, 총체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미시경제학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거시경제학의 성격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의 합이 부분으로 나타낸 게 최적의 선택이 국가경제 전체로도 최적이 되느냐라는 거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게 다 개개인들이 최선을 다하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구성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닐 수도. 자, 그래서 그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구성원의 오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성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개개인들의 최적 선택은 뭐예요? 부분 개개인들의 최적 선택은 절약을 하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가 불안해질 때 여기서 예를 들면 미래가 왠지 모르게 불확실성 때문에 침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절약을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최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다 저축을 하게 되면은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는 거야. 수요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저축을 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재고가 자꾸 쌓이잖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고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공장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막 생산해 놨는데 안 팔리고 자꾸 재고가 쌓이는 거야. 편의점에도 재고가 자꾸 쌓여. 그런데 계속 공장은 풀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재고가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유휴 설비가 생기는 거야. 가동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장이 지금 멈춰 있거나 가동률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계속 뽑을 수 없잖아. 일을 시킬 수 없잖아. 왜냐면 지금 물건도 안 팔리는데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고가 일어납니다. 해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돼서요. 소득이 감소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절약을 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니 미래가 불안해져 가지고 내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절약이라는 걸 선택하게 됐는데 아니 이거는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절약한 건데 개개인들이 모두 다 절약을 하게 되면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물건이 안 팔려 가지고요. 실업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실업자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소득도 감소하게 돼. 아니 그럼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소비가 또 감소하는 거야. 아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 소비하는 요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합니까? 돈이 많아야지 소비를 많이 하는 거잖아. 근데 소득이 얼마 없어. 그럼 다시 또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미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부분이 개체주의라고 하는데 부분의 어떤 최적 선택이 전체로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잘 되면은 그냥 부분만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집계 변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시경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대공황이라는 1929년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거시경제학의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 2장에서는요. 거시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가경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행복해지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행복의 요인이 있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결정 요인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래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나라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의 여러 가지 필수 요건 중에서 국가 전체의 소득이 관심이 되는데 개개인들의 소득을 합친 걸 우리가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국가 전체가 창출한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국민소득에는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GDP가 있어요. 그래서 이 GDP가 Y라고 많이 쓸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관심이 되는 거시경제 변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행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행복에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소득이 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국민소득 총생산 개념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나타내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이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시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공황이 등장하게 된 거는 1929년 대공황 때문에 이 거시경제가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대공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1936년 그걸 집약해서 나타낸 책이 일반이론이라는 책이 되겠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을 못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장에서는 이제 케인즈의 사고방식을 볼 텐데 케인즈의 사고방식이 있기 전에 그 일반균형이라는 케인즈의 책에서는요. 내가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할 텐데 나 이전의 경제학자들을요.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전학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클래시컬이라는 고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너는 고전적인 스타일이야 하면은 그게 뭐 현대적인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별로 그닥 기쁜 일은 아닌데 아무튼 기존의 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고전학파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파의 그 양대 산맥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철학, 사상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미시경제학이 고전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면 시장을 신뢰합니다.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이고 그러면 그게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가격을 신뢰하게 되고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시장의 가격을 신뢰하게 되고 이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잘 조정이 되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정부는 누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돈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반한다거나 우리가 축구 게임이라고 하면은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막 반칙을 하면 그 룰을 어기게 되면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외적을 침입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경찰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작은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가격을 신뢰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나름대로 개별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개개인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름대로 최선을 통한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고 자,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모든 노동과 자본을 다 사용하게 돼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량, 그걸 완전 고용이라 합니다. 완전 고용 생산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저기 2번의 고용이론이라고 보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고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생산량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전학파의 균형민소득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자신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요.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이렇게 생산이 되면 당연히 생산 공급이 됐죠. 공급이 되면 팔리는 거는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언제나 생산 공급되면 저절로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되면 수요는 걱정 없어요. 저절로 이게 나중에 세이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마르세유 법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가격 원리에 맡겨두면 저절로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래요.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야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저절로 균형 상태로 완전 고용 상태 될 테니까 정부야 좀만 지켜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대공황이라는 침체가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든 시기를 거칠 때는요 그냥 한 달, 일주일 이것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뭐 행복한 순간은 되게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대공황이라는 1929년 상황에 이게 닥쳤는데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뭐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 기다려봐. 좀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케인즈가 야 그러다가 장기에 가면 너도 나도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대공황을 진단을 케인즈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원인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성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케인즈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면요. 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유효 수요, 총 수요가 부족해서 그래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요라는 것은요. 우리가 차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수요. 자, 이거는 개개인들의 소비 더하기 그리고 기업의 투자 더하기 그 다음 정부 지출 수요. 이것도 투자 지출 수요, 소비 지출 수요 끝에 수요라는 말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수요,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순수출이라는 것도 왜 수요가 되냐면 우리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자동차를 구입해서 어떤 기업이 또 사업을 할 때 인풋으로 투자하려고 쓰기도 하겠죠. 정부도 뭔가 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 수행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도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서 수요, 필요하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막 구입하려고 해. 이거는 외국에서의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됩니다. 근데 이 수요가 자꾸 부족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게 되니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인즈는요, 요걸 본 거지. 단순 무형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비와 투자와 관련된 이런 수요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요 부족을 증가시켜야지 바로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대책은 간단합니다. 근데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미래 경기가 좀 꿀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소비는 우리들이 한단 말이야? 그럼 경제가 꿀꿀해질 것 같은데 가게가 소비를 막 펑펑펑 씁니까? 그러니까 어딨어?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민간이 여러분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LG나 이런 데서 앞으로의 미래 경제가 조만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불확실성도 크고 왠지 경제가 침체가 지속될 것 같아. 아니면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이때 신규 사업, 신규 투자를 막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투자를 줄여야지.
자,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언제까지 코로나가 해결이 될지 그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또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여행도 제한돼 있고 물류, 수송 이런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좋은 퀄리티의 반도체 스마트폰, 반도체 노트북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게 해외에도 막 판매하기가 어렵잖아. 외국도 지금 꿀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공황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야. 소비도 자꾸 위축되지, 투자도 위축되지, 순수출도 위축되지.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 수요가 계속 부족해지니까 말 그대로 국민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작은 정부라고 그랬잖아. 작은 정부. 정부야, 아담 스미스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 가만히 균형재정 이렇게만 얘기했었어요. 케인즈는 역발상이 되는 거야. 야, 지금 수요가 이렇게 부족하면 지금 악순환이 자꾸 심해지니까 정부도 뭐 하고 있어? 작은 정부? 야, 그랬다가 우리 다 죽는다니까 네가 나서 어떻게 해? 네가 증가시켜 이거야. 그럼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이 자꾸 위축되고 떨어지는 마당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수요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케인즈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게 약간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막 엄청나게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데 오해를 받긴 했죠. 당시만 해도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데가 쫙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케인즈야, 왜? 너 빨갱이지? 뭐 해가지고 막 지금 막 그런 소리도 사회주의자냐? 이런 뭐 지적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케인즈 입장에서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잖아. 가격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때 정부라도 나서가지고 수요를 증가시켜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케인즈의 단순 모형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을 결정할 때 뭐가 중요하다?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수요 부족 때문에 대공황이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 개입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큰 정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강조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키면 100만큼만 효과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선순환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승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절약의 역설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성에 오류해서 개개인들이 절약을 하면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공황이 딱 그 수준에 맞는 거라는 거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누가 불이야하게 되면 개인의 최선의 선택은 뭐야? 비상구를 찾아라. 빠르게 달려가서 밖으로 나와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비상구가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엉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 넘어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연계에 질식돼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야, 좀 천천히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땐 답답해. 뭐 운동을 잘하고 달리기 빠른 젊은 뭐 그런 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이나 뭐 노약자나 뭐 이런 사람들 먼저 천천히 내보내고 이렇게 가는 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고 나는 사람을 더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역발상이 거기 반영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으로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 학파의 이론 아이디어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조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학에서 케인즈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그거를요, 미시경제학적인 기초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에 얘기하는 총수요 또는 총지출해서 A가 애그리게이트라는 겁니다. 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ggregate 이렇게 demand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총수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 소비, 그 다음에 앞에 본 것처럼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예,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요 총수요의 구성 내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 5장에서는요. 요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든 뭐가 있을까요?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소비라고 컨섬션 해서 소비 지출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Y라고 많이 쓸 거예요. 소득.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무슨 뭐 이자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 등등등 자산이나 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소득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함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소비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를 다 배웠어. 그럼 이제 뭘 봅니까? 요걸 보는 거야. 투자 요거를 볼 거예요. 투자는요 우리가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는 이런 건 투자라고 보지 않고요. 실물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의 설비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도구를 구입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어떤 이런 전자칠판을 구입을 한다거나 책걸상을 구입해서 뭐 학원 사업을 한다거나 학교를 뭐 만든다 이런 것들도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해서 얘기를 할 텐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게 이제 바로 투자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자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근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차입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소득도 중요하게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소득? 아니 소득이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또 투자도 많이 하잖아. 투자 규모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근데 케인즈라는 그 학자는 투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애니멀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대규모 기업을 만드신 창업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자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쪼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가적인 모험가적인 정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 해서 동물적 본능, 야성적 충동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자율이 높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있고 이게 사업의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이자율을 막 50% 해가지고 돈을 10억 빌렸는데 100억을 번다? 그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 이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투자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걸 봤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요거 봐야지. 요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 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 지출. 그래서 정부 지출과 관련된 게 요거 재정정책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 정부 지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을요. 확장적 재정정책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총수요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총수요를 진작시켜야지 또 몇 배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케인작파에서는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는 그걸 승수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승수효과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고전학파는요 작은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 고전학파는 야 정부 정책 증가시켜봤자 효과 없어. 민간 부분을 위축시키기만 해. 해서 구축 효과를 강조합니다. 이 구축 효과는 뭐냐면 아니 여러분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가지고요. 만약에 뭐 학원이라고 할까요? 뭐 고등학교 내신, 수능 아니면 학원에 무슨 이런 경제학 강의 같은 거를요. 유명한 선생님들을 정부에서 뽑아가지고요. 동영상을 무료로 쫙 제공을 한다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수험생들은 좋아질 수 있는데 모든 학원 산업이 다 망하게 되는 거야. 정부가요. 경찰 공무원을 왕창 뽑아요. 그래서 골목길에 골고루 배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좋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민간의 보안이라든가 시큐리티 관련된 산업은 다 사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축한다는 게 밀어내기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정부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면 민간 부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부 지출의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가만히 살펴보면 그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부분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고전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인작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요거는 고전학파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정부 지출과 관련된 재정 정책에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시장 자체가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실물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 말 그대로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미시에서는 화폐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직접 물물 교환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시에서는요. 화폐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에서는 상대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거시에는 절대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시와 관련해서는요. 돈이라는 게 거래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또 돈을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부가 돈을 막 찍어서 막 뿌렸어. 모든 국민들한테 10억씩 정부가 나눠줬다 합시다. 그럼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 1원짜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부자는 된 거지만 사실은 물건, 생산된 물건의 개수가 고정돼 있으면 사과가 10개 있는데 1원짜리 10개를 발행했다 합시다. 그럼 사과 하나 사는 데는 1원을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1원짜리를 20개 발행했어. 그러면 사과 하나 살 때는 1원짜리 2개 줘야 되는 거니까 1원 하나의 가치가 사과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국민들한테 10억씩 다 나눠주면 화폐는 많이 가지고 있진 모르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물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것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거시경제학에서는요. 생산물이 거래되는 이면에는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요. 자, 화폐도 하나의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폐 공급과 그리고 화폐에 대한 수요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 해가지고 화폐, 머니 서플라이 공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머니 디맨드 해가지고 요거는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화폐 공급에서는 야, 먼저 첫 번째 야, 화폐라는 게 뭐야? 돈이라는 게 뭐야? 그걸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화폐의 기능과 범위를 살펴볼 것이고 화폐를 누가 공급하냐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해서 돈을 찍어가지고요. 중앙은행이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긴 할 건데 시중의 은행이 본원통화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원래 시중은행들은 이제 금고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100%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일부만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줘서 더 많은 돈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시작되는 본원통화랑 파생되는 총화 이거 둘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일반 은행이 또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에 의해서 화폐가 공급이 되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폐를 수요합니다. 화폐를 수요한다라는 건 뭐냐면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보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보유하려고 할까요? 그걸 살펴보는 거야. 화폐 수요. 아니 우리가 화폐가 있어야지 물건을 사고 팔 때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수요하게 되는 목적은 다음에 할 건데 거래적인 동기에 의해서 화폐를 수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만일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바로 병원에 가거나 하니까 그걸 이제 예비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비적 동기에 의해서 화폐를 보유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거래만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투자 상품이 있으면 그걸 투자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 채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구입하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산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투기적 동기 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볼 거예요. 케인즈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서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화폐 보유의 어떤 동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폐를 수요하는 동기 이런 걸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게 이자율이 결정돼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대가에 따른 이자율 그렇게 결정되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정책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화폐 수요 공급, 돈을 또 풀고 이렇게 쪼이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또는 통화량 그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 이 두 가지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경제를 잘 조율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 이제 준비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챕터 9장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9장에 나와 있죠. 총수요는요, 말 그대로 한 국가가 생산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본 건 유효수요, 총수요 비슷합니다. CIG 순수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총공급은 말 그대로 한 국가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전부 다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거시경제학의 가장 최종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수평축에는 관심이 되는 변수가 뭐냐면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소득 이렇게 우리가 뭐 GD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직축에는 어떤 변수가 옵니까? 하면 P를 놓게 돼요. 이게 이제 물가지수로 해서 물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변수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여기 국민소득과 관련된 게 주로 나중에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 할 때 얘기할 텐데 이게 이제 실업과도 관련돼 있어요. unemployment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 1원을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 두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보시면 총수요와 총공급에 반영돼요. A, 애그리게이트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총이라고 하고요. 공급, 얘는 A,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총수요. 이게 우리가 그냥 경제 원론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수요 공급 배우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격을 다 물가라는 게 요게 가격을 다 개별 상품의 가격을 다 합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국민소득이라는 GDP도 뭐냐면 우리가 미시에서 이거 Q라고 쓰잖아. 개별 상품들 사과, 바나나, 뭐 노트북, 자동차 이 모든 거를요 다 합쳐가지고 집계해서 나타낸 거예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나타낸 게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의 총수요 총공급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요거 총수요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1번과 2번 나와 있는 거 있죠?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힉스와 한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인데요. 약간 오래된 모델이긴 해. 그렇지만 거시경제를 분석하는데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산물 시장,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 곡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이 화폐 시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LM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D 곡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 IS와 화폐 시장의 균형 LM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균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케인즈의 사고방식을 반영한 ISLM인데 케인즈는요 먼 미래의 장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단기적인 측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떤 비상사태에서 돈을 막 뿌렸어. 재정지출을 확대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 나중은 우리한테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뭔 나중이야. 그래서 언제나 케인즈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케인즈, 고전학파 이런 얘기를 막 하기보다는 좀 뭔가 짧은 시간 우리 미시 파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도 단기와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때는 케인즈의 사고방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좀 긴 기간, 먼 미래 이제 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장단기를 어떻게 구별할지. 단기라는 것은 뭐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돼 있거나 가격이 제기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아직 정보를 완전히 잘 습득하지 못해가지고요. 특히 노동자라든가 생산자들도 화폐 환상이라고 그래요. 일루전에 빠져 있는 거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와 그래서 화폐 환상에 빠져 있는 이런 짧은 기간을 우리가 단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에는 약간 케인즈의 접근법이 좀 맞고 장기가 되면 장기는 그럼 뭐야? 가격이 신축적이거나 화폐 환상에 대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거시경제학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그런 모델은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ISLM 모형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다 버무려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공부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걸 살펴보는 거야.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그걸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경제라는 상황이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거시경제는 시간을 가미한 동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GDP가요.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하면은요.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등 됐을 때는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상황과 여기는 경제가 좀 과열된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특성.
우리의 삶도 이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해졌다 이게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약간 평온한 삶,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매끄럽게 변동성이 좀 작은 삶이 또 행복한 삶이라 하거든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야. 가능한 한 이 변동폭을 줄이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줄이려는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경기 안정화 정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 또 다른 하나는 금융 정책 또는 통화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떤 정책이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정화 정책까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게 되고요. 지금 얘기했던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수평축에는 뭐가 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Y 해놨는데 이게 GDP야? 국민소득이야? 여기와 관련된 변수 이게 뭐라고요?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는 물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최종 목적으로 잡는 것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기 GDP라고 표현을 했잖아. 근데 사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 상태가 되거든요. 자, 다시요. 자, 지금 상태가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보통 물가가 파이라고도 많이 써요. P라고도 이렇게 쓰고요. 얘가 떨어진다고 할게요. 파이는 이제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합시다. 자,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니까 국민소득은 이렇게 감소해요. Y가 국민소득이야. GDP예요. 얘가 떨어져요. 국가 전체 소득이. 자, 그러면서 실업은 어떻게 돼요? 그치,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 얘와 얘를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뭐라고? 앞에서 살펴본 AS 곡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AS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저는요 직접 실업을 직접 다이렉틀리 분석해서 보고 싶습니다 하면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율하고요 실업률을 직접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직접 표현하는 거야.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실업률 놓고요.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서 이렇게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관계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예, 영국의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요. 먼저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실업률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측정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시 처음에 시작할 때 탄력성 이런 것도 측정이고요. 뭔가 그래야지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매저하는 게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서 실업의 다양한 형태는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업과 관련된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의 어떤 실업 이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게 끝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업도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비효율성의 상징이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것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성 낭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마찬가지야.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게 그나마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예측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역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으며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을 역시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두 개 아우르는 그 분석 방법을 빌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앞에 얘기도 사실은 동태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약간 장기적인 동태적 경제 이론이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발전은 요즘은 교과서에서는 많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원론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서 조금 놔뒀어요. 집어넣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요. 성장의 원천이 뭐냐? 예, 그렇죠. 성장의 비결.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사실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거든요. 해방을 맞이해서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또 6.25 전쟁이 터졌죠.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맨 땅에서요. 지하자원도 없고 엄청나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원천이 과연 무엇일까? 예. 노동,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교육열을 기반으로 한 인적 자산, 자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원천, 원인이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게 되고요. 특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 하는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내생적 성장 이론에 그거를 다루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제 발전, 뭐 사실 성장과 발전은 비슷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발전 이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방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오픈 이코노미를 합니다. 예, 열렸어요. 뭐가 열렸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제 속해 있잖아요. 자급자족을 하는 폐쇄 경제인 경우보다 우리가 이렇게 개방 경제일 때 또 수출 지향적인 경제 성장을 경제를 주도했을 때가 사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원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대외 지향적인 어떤 발전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는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가 취약해서요. 다른 해외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특히 수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경제에서 거시경제 하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시경제 모델에다가 수출과 수입이라는 걸 집어넣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수출과 수입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환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의 교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러짜리를 만약에 하나 얻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1원의 가치는 1000분의 1달러가 되는 것이고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달러에 대한 가격이 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1,500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개념 나중에 다시 또 볼 건데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사과의 가격이 하나를 얻는데 1,000원이었는데 사과의 가격이 1,500원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짜리 하나 얻는데 옛날에는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되는데 이제는 1원짜리 1500개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 상승, 환율 인상 이 얘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달러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물건하고 미국 물건하고요. 외국 시장에서 판매될 때 어디가 더 가격이 쌀까요? 아니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는 거지. 왜요? 아니 미국에 1달러짜리 물건 살려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1,500원 줘야지 미국에 1달러짜리 물건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맞아.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미국 물건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입은 물론 이제 비슷한 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가격이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환율의 결정 그런 거와 관련된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구매력 평가설과 이절 평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환율 제도,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국제수지와 관련된 환율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제하에 안정화 정책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랑 변동환율 제도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변동환율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이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떤 효과를 갖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개방경제까지 해서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짧게나마 거시경제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뭐 책이 별로 어렵게 쓰여 있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써 있고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존의 경제 원론 수업을 듣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복습만 잘 하시고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한 학기 동안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챕터 1장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